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웨스트 텍사스 앤드루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켈리 스마트는 인기 있는 응원 단원이다. 내성말비를 알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응원 단원으로서 켈리 열정은 꺾이지 않았다. 켈리는 2군 경기 때 사이드 라인 쪽에서 미식이 축구 선수들과 관중을 열광케 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면서 응원단에서 방출되는 신세가 되었다. 일부 응원단원과 학부모들의 촉구로 학교 관계자는 켈리에게 이듬해 응원을 준비하면서 다른 단원들처럼 다리 일자로 뻗기와 공중회전을 비롯해 엄격한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원단장의 아버지는 켈리의 응원단 활동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끌었다. 켈리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어머니는 켈리가 박수 갈채를 받는데 분노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했다. 켈리 이야기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공정성 문제다. 켈리가 응원 단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체조를 해야 하는가? 아니라면 켈리의 장애를 생각할 때 그것은 부당한 요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비차별적 원칙에 기대하는 것이다. 즉, 켈리는 제 역할만 잘해낸다면 응원단이 흔히 선보이는 체조를 신체 능력이 부족한다는 켈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이유만으로 응원단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비차별적 원칙도 큰 도움이 못 된다. 논쟁의 핵심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응원 단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켈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단원이 되려면 공중회전과 다리 뻗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니 해도 그 기술은 전통적으로 관중을 흥분시켰다. 켈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이 응원단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혼동한 데서 나왔다고 말할 것이다. 응원단의 진짜 목적은 애교심을 높이고 관중 속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켈리가 휠체어에 앉아 환한 웃음으로 수술을 흔들며 사이드라인 관중석을 들썩거리게 한다면 응원단의 목적을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원단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결정하려면 응원의 필수 요소와 부차적 요소를 규정해야 한다. 켈리 이야기가 제기하는 두 번째 질문은 분노에 관한 것이다. 왜 응원단장의 아버지는 분노했을까? 그는 켈리가 응원단에 있는 것이 왜 불편할까? 켈리가 끼어들어 딸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은 아니다. 켈리는 이미 응원단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응원할 때 딸보다 더 빛나는 켈리를 시기하기 때문이도 아닐 것이다. 물론 켈리가 더 빛나지도 않는다. 내 예감은 이렇다. 그의 분노는 켈리가 자격도 없으면서 영광을 누린다는 생각에서 나왔을지 모른다. 딸이 뛰어난 능력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을 켈리가 조롱한다는 생각이다. 응원 단원으로서 뛰어난 기량을 휠체어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면 공중회전과 다리 뻗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영광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게 마련이다. 켈리의 장애는 있지만 응원 단원에게 필요한 미덕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응원 단원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단원이 누리는 영광이 어느 정도는 위협받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단원들이 보여주는 체조 실력은 더 이상 뛰어난 응원 기술의 필수 요소가 아니며 단지 관중을 들뜨게 하는 볼거리 중 하나일 뿐이다. 응원단장의 아버지가 옹졸하기는 해도 문제의 요지만은 정확히 파악한 셈이다. 한때 본래 목적과 그에 수반하는 영광이 분명했던 사회적 행위가 이제 켈리 출연으로 그 목적과 영광을 새롭게 정의해야 했다. 켈리는 응원 단원이 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님을 보여준 셈이다. 첫 번째 질문인 공정성,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영광과 분노의 연관성에 주목하자. 응원 단원 자리를 할당하는 공정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응원의 본질과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무엇이 필수 자질인지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응원의 본질을 결정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것을 결정하다 보면 어떤 자질이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을 빠져들기 때문이다. 응원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는 어떤 미덕이 인정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좌우되기도 한다. 이 유라가 보여주듯이 응원 같은 사회적 행위는 도구적 목적, 팀 응원만이 아니라 영광과 모범을 제시하는 목적, 특정한 우수성과 미덕을 축하하기도 한다. 고등학교는 응원단을 뽑을 때 애교심을 높일 뿐 아니라 학생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자질을 살펴본다. 이 일과 관련해 격렬한 논란이 일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응원단에 속한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켈리의 적용 여부 논란에서 위기감을 느낀 까닭 역시 그와 관련된다. 부모들은 딸들이 갖춘 응원단의 정통적 미덕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정의, 텔로스, 영광. 이런 점에서 볼 때 웨스트 텍사스의 응원단 관련 소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켈리 논란에서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 행위는 텔로스, 목적, 목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의 영광과 보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이해하는 관건은 그들의 무게와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대학의 정의론은 영광, 미덕, 도덕적 가치의 문제에서 공정성과 권리를 분리하고자 한다. 여러 목적의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아내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직접 선택하고 추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영광, 미덕, 그리고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정의와 좋은 삶이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한다면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문제인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가? 능력이나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분배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대상과 그것이 할당될 사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등한 사람에게는 평등한 대상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때 어려운 질문이 생긴다. 어떤 점에서 평등인가? 답은 우리가 무엇을 분배하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한 미덕은 무엇인가에 달렸다. 이를테면 플루토를 분배한다고 해보자. 누가 최고의 플루토를 가져야 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답한다. 최고의 플루토 연주자가 가져야 한다고. 정의는 능력에 따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플루토 연주의 경우 능력이란 플루토 연주 실력이다. 만약 정의가 타고난 신분, 외적 아름다움, 우연, 제비뽑기 같은 기준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면 부당한 일이다. 좋은 신분과 아름다운 플루토 연주 능력보다 더 우월한 장점일 수 있으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플루토 연주자가 연주로 그들을 능가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자질로 플루토 연주자를 능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플루토 연주자가 더 좋은 플루토를 가져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어느 것이 뛰어난지 견주는 일은 다소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그 여자가 훌륭한 라크로스 선수라는 사실보다 내 미모가 더 나아라는 물음은 말이 안 된다. 베이브 루스 그는 셰익스피어가 희곡 작가라는 점보다 더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가 라는 물음도 마찬가지다. 식구들끼리 즐기는 퀴즈로나 어울릴 법한 물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요지는 플루트를 나눠줄 때 부자나 잘생긴 사람 또는 전반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되며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오케스트라라는 단원을 뽑을 때 칸막이 뒤에서 연주하도록 해 편견이나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연주의 질로만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플루트를 최고의 연주자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그럴 경우 최고의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음악을 듣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유는 다르다. 그 분배 방식이 잘 연주돼야 한다는 플루트의 존재 이유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플루트의 목적은 뛰어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가장 훌륭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플루트를 가져야 한다. 자, 이제 최고의 악기를 최고의 음악가에게 주었으니 최고의 음악을 빚어내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날 테고 모두가 즐거워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저의 목적에서 그 재화의 적절한 분배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 방식은 목적론적 추론의 예를 보여준다. 목적, 목표를 뜻하는 그리스어 텔로스에서 나왔다. 그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적론적 사고, 테니스의 코트와 곰돌이 푸. 목적론적 추론은 정의를 고민하는 방식치고는 낯설지만은 분명 일리가 있다. 이를테면 대학 내 최고의 테니스 코트 사용권을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용료를 비싸게 매겨놓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학 총장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처럼 거물급 교수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유명한 과학자 두 사람이 그물을 겨우 넘길 정도의 형편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대학교 테니스 부원이 오더니 코트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학자 두 사람을 질이 조금 떨어지는 코트로 옮기도록 하고 이류 선수가 쓰기에는 아까운 그 좋은 코트를 테니스 부원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번에는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돈 많은 수집가가 이자크 펄먼보다 더 높은 경매가를 불렀다. 수집가는 바이올린을 거실에 전시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경매 자체가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적절치 않다고 여겨 그것을 낭비라거나 심지어는 불공정하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이러한 반응 뒤에는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전시가 아닌 연주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목적론적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고대에는 오늘날보다 목적론적 사고가 더 흔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이 위로 솟는 이유는 본래의 자리인 하늘에 닿기 위해서고 돌이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원래 속해 있던 땅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자연은 의미 있는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여기던 시절이다. 자연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우리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곧 자연의 목적과 본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근대 과학이 출현하면서 자연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질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연을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로 인식, 기계론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연 현상을 목적과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순진하고 의인화한 사고로 여겨졌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목적론으로 정돈된 통합체로 보려는 유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세계를 그렇게 보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서 특히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밀런이 쓴 곰돌이 푸를 읽어주면서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다. 그 이야기는 자연을 의미와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매혹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아이다운 생각을 보여준다. 책 앞의 부분에서 곰돌이 푸는 숲을 걸어가다 커다란 참나무를 만난다. 나무 꼭대기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곰돌이 푸는 나무 발치에 앉아 머리를 발바닥 사이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푸는 먼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저 윙윙 소리에는 뭔가 뜻이 있어. 아무 뜻도 없이 저렇게 그냥 윙윙 할 리는 없다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누가 일부러 윙윙 소리를 내는 거야. 윙윙 소리를 내는 이유는 내가 알기로 딱 하나. 저기 꿀벌이 있다는 뜻이지. 푸는 다시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 꿀벌이 있는 이유는 내가 알기로 딱 하나. 꿀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러더니 푸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꿀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알기로 딱 하나. 나더러 그걸 먹으라는 이야기지. 푸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꿀벌에 관한 푸의 아이다운 생각의 흐름은 목종론적 추론의 좋은 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대개 자연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버리고 매혹적이지만은 기묘한 대상으로 바라본다. 과학이 목적론적 사고를 거부하자 정치와 도덕도 그러한 사고를 거부하려 든다. 그러나 사회조직과 정치 행위를 생각할 때 목적론적 추론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의 과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이나 물리에 관해 쓴 글을 읽거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윤리와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정치 철학을 읽고 고민한다. 대학의 텔레스는 무엇인가? 우리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루토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우선 분배 기준부터 찾아보자. 입학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대학의 목적, 즉 텔로스란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텔로스는 대개 명확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학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따라서 학업 성취 가능성이 대학 입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은 특정한 시민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기에 이를테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지도자가 될 능력 등을 입학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대학의 텔레소를 가려내는 일은 적절한 입학 기준을 결정하는 데 필수이다. 이는 대학 입학에서 정의의 목적론적 측면을 드러낸다. 대학의 목적에 관한 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영광에 관한 문제다. 대학은 어떤 미덕과 우수성에 영광과 보상을 안겨줘야 하는가? 대학은 학문적 우수성만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거부하기 십상이고, 대학은 특정한 공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책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대학에 관한 논의, 나아가 응원단과 플루토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요지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정의와 나라에 관한 논의는 대개 사회 조직의 목적, 즉 텔로스에 관한 논의며, 텔로스 논의는 사회 조직이 어떤 미덕의 영광과 보상을 안겨줘야 하는가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들을 반영한다. 문제가 되는 활동의 텔로스, 즉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 이견을 보이면 어찌해야 할까? 사회 조직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학의 목적은 설립자나 이 사회 같은 곳에서 천명하면 그만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조직의 목적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직의 본질은 단번에 정해져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의견을 내놓은 문제도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목적이 단지 설립자의 의도대로 결정된다면 그 1차 목적은 지금도 회중교회 목사를 교육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견이 대립할 때 사회조직의 목적을 이성적으로 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영광과 미덕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론에서 이 질문에 일관된 답을 내놓는다.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즘에는 분배 정의를 토론할 때 주로 소득, 부, 기회의 분배를 이야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분배는 대개 돈이 아닌 공직과 영광의 분배와 관련한 문제였다. 누가 통치권을 쥐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그 답은 언뜻 명확하고도 당연해 보인다. 한 사람이 한 표 행사하기, 그 외의 방법은 차별적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의 정의 이론들이 하나같이 차별적이란 점을 상기시킨다. 문제는 어떤 차별이 정당한가이다. 그 답은 해당 활동의 목적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정치 권리와 권력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정치의 목적, 즉 텔로스로부터 물어야 한다. 정치 연합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찌 보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인 듯도 하다. 정치 공동체마다 고민하는 문제도 다르지 않는가? 이는 플루토나 대학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이 둘의 목적은 다소 이견이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플루토의 목적은 연주와 관련이 있고 대학의 목적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활동의 목적이나 목표도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정치에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다만 시민이 지지하는 다양한 목적의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그러기에 선거라는 것이 있어 특정 시기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추구할지 선택하지 않는가. 정치 공동체에 미리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부여한다면 시민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할 위험도 있다. 정치의 텔로스, 즉 목적을 단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우리는 정치를 사람들 스스로 목적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다르다. 그에게 정치의 목적은 어느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름뿐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폴리스라면 선을 장려하려는 목적에 몰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연합은 단지 동맹으로 전락한다. 법은 단지 계약에 머물고 만다. 그 계획은 폴리스의 구성원들을 선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마땅하게 그래야 하는 삶의 규칙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서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권력을 요구하는 주요한 두 세력을 비난한다. 과도 정책을 향하는 독재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이 오로지 편파적 요구만 한다고 말한다. 과도 정치가들은 부자인 자기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신분이 시민권과 정치 권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집단의 요구는 모두 과장되어 있다. 정치 공동체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정치 공동체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경제적 풍요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 정치가들은 틀렸다. 정치 공동체가 오직 그런 것이라면 가부가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정치 공동체는 다수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자들도 틀렸다. 아리스토텔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우리가 다수결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는 정치의 목적이 다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결국 양쪽 모두 정치연합의 최고 목적을 강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상호 방위를 위해 동맹군을 파견하거나 경제 교환을 수월하게 하고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그보다 더 숭고한 좋은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방위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처럼 느슨한 연합의 유용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연합은 진정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목적이 제한된 탓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북미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같은 조직과 협약은 안보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을 둘 뿐 참가국 국민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안보나 무역에만 관심을 두는 도시나 국가는 구성원의 도덕적 교육과 시민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함께 살아도 떨어져 살 때와
교류 의식이 달라진 게 없다면은 그 여러분 진정한 폴리스, 즉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폴리스는 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상호 부정을 방지하고 교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모임도 아니다. 그것들은 폴리스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폴리스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삶이며 사회생활의 여러 제도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정치 공동체가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거기에서 공동의 공직과 영광의 분배는 무엇을 암시할까? 이 역시 플루토의 경우와 매한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번에도 대상의 목적에서 그것을 분배하는 적절한 방법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성격의 연합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은 바로 시민의 미덕이 탁월한 사람, 공동선을 숙고하는 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최고의 부자도 다수도 가장 잘생긴 사람도 아닌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의 구현이기 때문에 최고 공직과 영광은 페리클레스처럼 시민의 미덕이 가장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다수결주의자의 생각도 어느 정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고 권력은 뭐니 해도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른다면 언제 어떻게 치를지를 결정할 자질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펠리클레스 같은 그리고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이 최고 공직과 영광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그저 현명한 정책을 실행해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란 어느 정도는 시민의 미덕에 영광과 보상을 안겨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대중이 인정해 준다면 좋은 도시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정의에서 목적과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고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의 구원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다면 가장 훌륭한 시민의 미덕을 발휘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공직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치는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말은 과연 옳은가? 좋게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개 정치를 좋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아니라 필요악으로 여긴다. 정치라고 하면은 흔히 타협, 가식, 특별한 이해관계 부패를 떠올린다. 정치를 사회 정의 도구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상적인 경우라도 정치를 목적 달성에 위한 수단이자 여러 소명 중 하나로 여기지 선의 필요 요소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정치 참여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할까? 왜 우리는 정치 없이는 더없이 훌륭하고 미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을까? 그 답은 우리 본성에 있다. 우리는 폴리스에서 살면서 정치에 참여할 때만 인간의 본성을 아낌없이 실현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를 꿀벌이나 기타 무리여 지어 사는 동물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존재로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자연은 어느 것 하나 헛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군수화하는 능력이 있다. 다른 동물은 소리를 내고 소리는 쾌락과 고통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인간 고유의 특징인 언어는 단지 쾌락과 고통을 기록하는 수단은 아니다. 언어는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 선언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리 없이 파악하지 않고 말로 표현한다. 언어는 선을 식별하고 고민하는 매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오직 정치 연합에서만 우리는 언어라는 인간 고유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그 까닭은 폴리스에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부정을 고민하고 좋은 삶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폴리스가 외초부터 존재하고 개인에 앞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가
정치학 일권에 쓴 말이다. 앞선다는 말은 기능이나 목적에서 앞선다는 뜻이지 연대가 앞선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 가족, 친족은 도시보다 먼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폴리스에서 살면서 비로소 본성을 실현한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언어 능력과 도덕을 고민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없기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고립된 사람은 즉 혼자서도 만족스러워 정치 연합의 이익을 나누거나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은 폴리스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짐승 아니면 신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능력을 발휘할 때라야 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옳고 그름, 선과 악, 공정과 부정을 고민할 때만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정치에서만 언어력과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왜 가족, 친족 또는 다른 모임에서는 불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코스 윤리학에서 설명한 미덕과 좋은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책은 주로 도덕, 철학을 다루고 있지만은 미덕 습관이 시민이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잘 보여준다. 도덕적 삶은 행복을 목표로 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쾌락을 극대화하며 고통을 넘어서는 공리주의 행복이 아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대상을 구별할 줄 안다. 만약 누군가 투견을 보면서 쾌락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할 악으로 여기지 진정한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다. 도덕적 우수성은 쾌락과 고통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구별하여 고사한 것에서 기쁨을 천박한 것에서 고통을 느끼는 데 있다. 행복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며 미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그런데 미덕으로 가득한 삶을 구현하려면 왜 폴리스에 살아야만 하는가? 집에서, 철학 수업에서 또는 윤리책을 읽고 그 내용을 필요한 곳에 적용하면서 건전한 도덕 철학을 배울 수는 없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는 미덕을 갖출 수 없다고 말한다.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행동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미덕은 우선 그것을 연습해야 얻을 수 있다. 예술이 그러하듯이 행동으로 터득하기. 이 점에서 미덕 갖추기란 플루트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악기를 연주를 책이나 강의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연습을 해야 한다. 뛰어난 연주자의 연주를 듣거나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직접 연주해 보지 않고는 바이올린 연주가 될 수 없다. 도덕적 미덕도 마찬가지다. 공정하게 행동해야 공정한 사람이 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 이를테면 요리도 마찬가지다. 시중에 나온 요리책은 많지만 책만 읽어서는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많이 해봐야 한다. 우스갯소리도 그렇다. 우스갯소리가 나온 책을 읽고 웃기는 이야기를 모은다고 해서 코미디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는 코미디언의 기본조차 익힐 수 없다. 걸음걸이, 적절한 연기 시간, 동작, 목소리 등을 연습하고 잭 베니, 조니 커슨, 에디 머피, 로빈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야 한다. 도덕적 미덕이 행동을 배우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키워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이것이 법의 1차 목표다. 즉 좋은 인격 형성을 습관화하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시민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시민을 선량하게 만드는데 이는 모든 입법자의 희망이며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헌법과 나쁜 헌법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덕교육은 규칙을 선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습관을 기르고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 어떤 습관을 키우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 사실 그 차이는 상당하며 어쩌면 모든 차이가 이때 형성되는지도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을 강조했다고 해서 도덕적 미덕을 기계적 행동으로 여겼다는 뜻은 아니다. 습관은 도덕교육의 첫 단계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습관이 형성되면 그때 비로소 습관의 의미를 발견한다.
예절에 관한 글을 쓰는 주디스 마틴 일명 매너 양은 고마운 편지로 전하는 습관이 사라졌다며 한탄한 적이 있다. 그녀는 요즘 사람들은 예의를 차리는 것보다 마음을 중요시한다고 지적했다. 고마움을 느끼기만 하면 구태여 예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매너 양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행동을 연습하면 나중에는 미덕이 깃든 마음이 생긴다. 고맙다는 편지를 자주 쓰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낀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덕적 미덕으로 생각한 것이다. 미덕이 깃든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몸에 밴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규율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그러한 생각은 도덕적 미덕의 두드러진 특징을 비껴간다. 올바른 규칙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를 수도 있다. 도덕교육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행동과 관련된 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이론과의 문제는 건강이 그렇듯 늘 변하게 마련이다. 행위자 스스로 이 상황에는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그때그때 파악해야 한다. 치료나 항해를 할 때와 마찬가지다. 도덕적 미덕에 관해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극단사의 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일반화가 그다지 도움이 못 된다는 점을 그도 인정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중용을 식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습관이 아무리 필수라 해도 도덕적 미덕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늘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적절한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미덕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라 부르는 지식이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을 다루는 과학 지식과 달리 실천적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실천적 지혜는 특정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실천하는 지혜이고 실천은 특정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선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의 이성적이고 진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실천적 지혜는 정치적인 면이 내재된 도덕적 가치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인류 전체에 무엇이 이로운지 심사숙고할 줄 안다. 심사숙고는 철학적 사고가 아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특정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행동에 주목한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에 머물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최고선을 찾아내려 한다. 정치와 좋은 삶. 우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정치를 여러 소명 중 하나가 아니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폴리스의 법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여 시민의 미덕을 갖추게 한다. 둘째, 시민의 삶은 자칫 휴명 상태에 빠지기 쉬운 심사숙고 능력과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구석에 들어박혀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행동을 같이 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 무대로 올라가 대안을 저울질하고 우리 생각을 논의하고 통치하고 통치받을 때만이 한마디로 시민이 될 때만이 심사숙고에 능숙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더 숭고하고 까다로운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어느 뭐로 보나 경제와 다르다. 정치의 목적은 단지 공의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 모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찬양하는 시민권을 누리지는 못했다. 여성은 자격이 없었고 노예도 마찬가지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여성과 노예의 본성은 시민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 지금 생각하면 누가 보다 부당한 일이다. 그런데 이 부당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주장을 한 뒤로 2000년 이상 지속되었다. 미국에서도 노예제는 1865년까지 폐지되지 않았고 여성은 1920년에야 비로소 투표권을 얻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함이 끈질기게 이어졌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부당함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용서되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의 노예제 옹호론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그의 정치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노예제를 옹호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적론적 사고가 당시 편견 때문에 잘못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가 그의 정치론 전반을 매도할 만한 오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단호한 주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적합성의 문제다. 권리할당이라는 사회 조직의 텔레스를 확인한 뒤에 그것과 관련한 역할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 그에게 본성을 실현할 기회를 주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제 몫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자격에 맞는 공직과 영광을 주고 본성에 어울리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근현대의 정치론은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불편해한다. 칸트에서 롤스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정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적론적 사고가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들에게 정의는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즉 권리할당은 사람들에게 본성에 맞는 역할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역할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텔러스와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과연 누가 내게 적합한 또는 내 본성에 어울리는 역할을 단정할 수 있는가?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역할을 떠맡기 쉽다. 만약 권력을 쥔 사람이 특정 집단의 종속적 역할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적합성이라는 개념은 쉽사리 노예제로 기결될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론은 이러한 우리의 자극받아 사회의 역할은 적합성이 아닌 선택에 따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본성을 판단해 역할을 정해주기보다는 직접 자기 역할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노예제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역할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이를 해결하자면 텔러스와 적합성 윤리를 거부하고 선택과 합의 윤리를 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옹호했다 해서 그의 목적론적 사고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노래는 노예제에 대한 견해를 비판할 근거가 가득하다. 사실 그가 말한 적합성이란 정의의 개념은 선택과 합의에 근거한 이론보다 도덕적으로 더욱 까다롭고 오늘날의 일 분배 방식을 비판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노예제가 정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노예가 꼭 필요해야 하고 노예가 누군가가 타고나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선을 심사숙고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 집안일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폴리스에는 본업이 필요하다. 단순 노동을 도맡을 기계를 발명하지 않는 한 살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누군가 해주어야 나머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필요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노예제가 정당하려면 청선적으로 그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묻는다. 노예 그릇이 적합해 그것이 공정한 조건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노예는 누구의 본성에도 안 맞는지 노예가 본성에 걸맞은 사람이 없다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무리 노예가 필요하다 해도 노예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타고난다. 이들은 육체가 영혼과 다르듯이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사람은 노예로 타고 났으며 이들은 주인의 지배를 받는 편이 낫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될 능력이 있다면 그런 이유로 정말로 그렇다면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과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이성에 참여해 그것을 이해할 정도는 된다면 그 사람은 타고난 노예다. 자유인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노예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예제가 유롭고도 공정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지 재빨리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 계열을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는 옳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아테네에 있는 노예제를 살펴보던 그는 비판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당시 순전히 우연한 계기로 노예가 된 사람이 많았다.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었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다. 노예는 이들에게 적합한 역할이 전혀 아니었고 탁월한 게 아니라 불행의 결과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정한 처사다. 실제 노예나 자유인이 모두 타고난 노예이거나 자유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묻는다. 누가 노예에 적합한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원칙론적으로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노예로 잘 살 사람이 누구이고 노예 그릇에 화가 나 도망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다뤄야 한다면 그는 노예를 맞지 않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강요는 부당함의 증거다. 반드시 합의를 거쳐 역할을 부여해야 합법이라고 보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천성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본성에 맞는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무력이 필요치 않다. 자유주의 정치론에 따르면 노예제는 강요를 동반함으로 부당하다. 목적론에 따르면 노예제는 천성과 맞지 않아서 부당하다. 즉, 강요는 부당함의 증상이지 그 이유가 아니다. 노예제의 부당함은 텔로스와 적합성이란 윤리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설명한다. 텔로스와 적합성이란 윤리가 일대에서 요구하는 정의의 도덕적 기준은 선택과 합의라는 자유주의 윤리의 기준보다 더 까다롭다. 이를테면 몇 시간씩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닭가공 공장 일처럼 위험한 직업을 생각해보자. 그런 노동은 정당한가 부당한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그 대답은 노동자가 노동력과 임금을 자유롭게 교환했는가에 달렸다. 놀스라면 주변 여건이 공정한 상태에서 노동이 자유롭게 교환됐을 때만 그 노동은 정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주변 여건이 공정한 상태에서 합의가 끝이 아니다. 그 일이 정당하려면 노동자의 본성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은 그렇지 못하다. 너무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지치는 일이라 사람이 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 경우엔 우리 본성에 맞도록 일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제가 부당하든 그 일도 부당하다. 케이시 마틴은 다리가 불편한 프로골퍼였다. 혈액순환 장애로 프로골프를 코스를 걸어가려면 심한 고통이 따르고 출혈과 골절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마틴이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늘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스탠포드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 챔피언십 팀에서 활동하다가 이후 프로로 전향했다. 마틴은 미국 프로골퍼협회 PGA의 토너먼트 경기 중에 골프 카트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PGA는 최고 프로 토너먼트에서는 카트 이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요구를 거절했다. 마틴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장애인법 1990년을 지적했다. 이 법은 애초 활동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합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골프계의 거물들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놀드 파머, 잭 니클라우스, 켄 벤츄리는 카트 금지 규정을 지지했다. 이들은 골프 토너먼트에서 피로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틴이 걷지 않고 카트를 타면 불공평하게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근엄한 판사들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언뜻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과 씨름해야 했다. 골프 코스에서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샷을 하는 사람도 진짜 골프 선수인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의의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마틴에게 골프 카트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판결하려면 법원은 문제가 되는 활동의 본질을 결정해야 한다. 코스를 걷는 것은 골프의 본질인가 부차적 행위인가? PGA 주장대로 걷는 것도 골프의 본질에 해당한다면 마틴에게 카트를 타도록 허용하는 것은 경기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존치다. 권리에 관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법원은 골프의 텔러스 즉 본질을 정해야 했다. 대법원은 7대2로 마틴은 골프 카트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존 폴 스티븐슨 판사는 다수 의견을 대표해 카트 이용은 골프의 근본 성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전부터 골프의 본질은 샷을 하는 행위였다. 즉 골프채를 이용해 티잉 그라운드에 있는 공을 때려 가급적 적은 타수로 멀리 떨어진 홀까지 날려보내는 행위다. 걷는 행위가 골프 선수의 체력을 실험한다는 주장에 대해 스티븐슨 판사는 한 생리학 교수의 증언을 인용했다. 이 교수는 18번 홀을 걷는데 고작 5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며 이는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에 든 것보다 적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골프는 강도가 낮은 운동이라 경기에서 오는 피로는 주로 정신의 현상이며 여기에는 스트레스와 동기부여가 핵심 요소다. 마틴에게 카트 이용이란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골프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그가 불공평한 이익을 얻지 않으리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애터닌 스켈리아 판사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법원이 골프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그는 단순한 판사에게 그 문제를 결정할 권위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원 견해의 밑바탕이 된 아리스토텔레스식 전제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텔러스, 즉 본질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본질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기 진짜 본성은 오락이 전부이기에 그것이 경기와 생산적 활동의 차이다. 임의로 정한 경기 규칙을 본질적이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골프의 규칙은 모든 경기가 그렇듯 전적으로 임의로 정해진다. 스켈리아는 PGA가 정한 규칙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기준은 없다고 썼다. 팬들은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경기를 더 이상 즐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규칙 또는 저 규칙이 골프가 시험하는 기술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스켈리아의 논리는 여러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 그 논리는 스포츠를 얕본다. 진짜 팬이라면 스포츠가 전적으로 임의의 규칙에 지배되고 진정한 목적이나 핵심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규칙이 경탄할 만한 기술과 재능을 요구하고 추가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임의로 생겼다고 여긴다면 경기 결과에 관심을 갖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스포츠는 진지한 감상이 아니라 단지 즐거운 볼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둘째, 서로 다른 규칙의 강점을 논의하면서 그 규칙이 경기의 질을 높일지 떨어뜨릴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정치자가 참여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일어난다. 야구에서 지명타자 수비는 하지 않고 투수 대신 타격을 하는 선수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보자. 그 규칙이 최고 타자를 타석에 세우고 타격이 시원찮은 투수를 구원하여 야구의 질을 높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전략의 복잡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야구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각 포지션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시험하고 어떤 재능과 미덕을 축하하고 보상할지 판단하여 정해진다. 지명타자 제도 논쟁은 궁극적으로 야구의 텔레스에 관한 것이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이 대학의 목적에 관한 것이듯이 마지막으로 스켈리아는 골프에 텔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이 논란에서 영광과 관계된 부분을 통째로 간과해 버린다. 4년 동안 진행된 기나긴 골프 카트 드라마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한 논쟁이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성 논쟁이었다. PGA의 거물급 선수들은 카트 이용을 허용하면 마틴에게 불공평한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마틴은 자신의 장애를 생각하면 카트 허용은 단지 골프를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형평성은 논란의 전부였다면 해결책은 쉽고도 분명하다. 토너먼트에서 모든 선수에게 카트 이용을 허용한다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은 사라진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프로골퍼에서는 아연 실생할 일이며 마틴에게만 허용하는 것보다 더 생각할 수 없는 대안이다. 왜 그럴까? 이는 공정성 논란이기보다는 영광과 인정에 관한 논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골프가 운동 경기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바라는 PGA 선수 최고 선수들의 욕구가 반영된 논란이다. 문제의 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골프 선수들은 골프라는 경기의 지위에 다소 민감하다. 골프에는 달리거나 뛰어오르는 행위가 없으며 공은 정지해 있다. 골프는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한 경기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뛰어난 선수들이 영광을 얻고 인정받으려면 이 스포츠가 육체적으로 힘든 경기로 보아야 한다. 이 분야 최고 선수라고 자부하면서 카트를 타고 경기한다면 운동선수로서 위신이 의심스럽거나 떨어지게 마련이다. 일부 프로 선수들이 카트를 이용하려는 마틴의 시도에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25년 동안 PGA 투어에 참가한 톰 카이튼가 뉴욕타임스에 실은 논평이다. 케이시 마틴의 카트용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 토론 주제는 운동 경기다. 프로 골프를 운동 경기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런 사람이라면 아예 골프를 하지도 않았다. 골프의 본질에 관해 누구의 의견이 맞든 간에 케이시 마틴의 카트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생생히 보여준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 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보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이런 문제를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지만은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12번째 이야기 대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